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8일에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8일에 밝혔지만 시험은 7일에 있었고요. 네. 장소는 인공위성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입니다. 이번 시험을 진행한 곳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했을까?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시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진 시험이라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싫어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인공위성 발사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허용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북한의 이른바 중대한 시험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장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주도한 곳도 국방과학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선제 조처들을 실행을 했죠. 하지만 정작 미국이 북한에게 응답한 것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미국이 북한에게 해준 것. 북한에게 해준 것. 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경제 제재를 더 많이 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선제 조치들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전 도구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엄연히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정해놨음에도 미국이 전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내부의 대미 강경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결속도 다져야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름 자극의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시험 발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트위터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만들고 싶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데 네네. 이건 어떻게 또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기에 앞서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서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 속임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이 나왔는데 미국 측에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 거는 허용치 않을 것이고 자존심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위원장은 내가 선거를 곧 치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굉장히 좀 원론적인 차원의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말 자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재선 도전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북한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찾아서 반드시 북한과 대화에 다시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콩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선거 뒤에 첫 번째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중에서 400석 가까이로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그때 이미
8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고 홍콩 경찰도 4개월 만에 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네. 뭐 몇 가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홍콩 제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이번에 집회가 열렸고요. 주최 측 추산 80만 명, 경찰 추산 18만 3천 명이 참여해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민들은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에 대부분 자진해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집회가 상당히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날짜상 좀 그렇습니다. 이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 10일이죠. 이걸 기념해서 열리기도 했고요. 또 지난 6월 9일에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날이기도 한데요.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 과기대생 그 차우츠록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계속 이 시위대를 요구를 묵살하게 되면은 3파 투쟁 이거는 뭐 종종 벌여왔었죠. 노동자 네네. 파업과 수업 거부, 상점 휴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결코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공식적으로 좀 천명한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라크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저녁 8시쯤에 무장 개한을 태운 차량 넉 대가 반정부 시위대가 모여있는 바그다드의 킬라니 광장에 들이닥치면서 시위대와 또 진압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병력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건데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흉기도 휘둘러가지고 이 공격으로 비무장 시위대와 현장에 있던 경찰 등을 포함해서 무려 25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한 몇 시간 후에는 또 반정부 시위대에게 지지를 표명한 유력 시아파 성직자의 자택도 무인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날에도요. 타흐리르 광장에서 이 또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최소 1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무장개한들이 어떤 세력인지는 밝혀졌나요? 이 군과 경찰 이외의 세력이 실탄을 발포한 건 이번이인데 배후와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은 사망자가 보통 강경 진압을 하는 측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반정부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대체 어느 세력이 왜 이 부분이 좀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국제 앰네스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중무장한 괴한들의 차량 행렬이 검문소 여러 곳을 통과해서 시내 한복판 광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세력이 누구냐 밝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아델 압들 마흐디 총리가 이 시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죠. 그 뒤로 계속해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라크 군부 역시 명확한 구심점 없이 국방부, 내무부, 시아파 민병대의 지시를 받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민병대 역시도 수십 개의 지금 세력으로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일부 친이란 민병대가 반이란 시위 세력을 공격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내전으로 확대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내전으로 확대되면 또 무고한 시민들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정말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도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방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가던 인도 여성이 이 가해 남성을 포함한 남성 5명으로부터 보복 신체 방화 공격을 당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에 납치 후 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 2명 중에서 1명만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심지어 이 구속된 1명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을 포함한 남성 5명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여성은 가해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도 이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괴롭힘과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도 하면은 사실
들려오는 뉴스가 별로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는 성폭행, 살인, 뭐 네. 살해 뭐 이런 거 워낙 많은데 2017년에만 매일 평균 90여 건의 성폭행이 일어났고요. 그 한 해 동안 33,658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신고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뭐 생각을 한다면 더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20대 여성 수의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살해된 뒤에 불태워졌고요. 10대 소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인도 정부는 왜 도대체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 여성들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인도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서는 현재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면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 번지듯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도의 야권 지도자인 라훌 간디도 최근 인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잔혹한 성범죄와 관련해서 인도가 간간의 수도가 됐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에서는 2012년에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때 막 한창 또 들불처럼 시위가 일어나서 형량이 강화가 됐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가부장적인 문화 등 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형량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7일 러시아 소치에서 양국 정상들이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통합을 위한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지난 1999년 이 거의 소련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의 통합인 연합국가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지속해서 벌여왔지만 석유가스의 공급과 그리고 단일 통합 도입, 벨라루스 내 러시아 군사기지 건설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속내는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내심 서로 통합한 다음에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어서 좀처럼 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2024년까지 푸틴은 임기를 보장을 받았죠. 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벨라루스와 그 사이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전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본인의 임기를 꼼수로 다시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1994년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루카센코 대통령 지금 거의 25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 역시도 본인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 국가의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대통령은 뭐 입장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건 국민들이니까요. 네. 국민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양국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원복 교수님 말씀하셨죠. 네. 러시아의 그 제국의 영광을 좀 되찾고 싶어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좀 환영을 하겠죠. 네. 하지만 벨라루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으로 연합국가에 가입하거나 국가 주권을 잃고 러시아로 통합되는 상황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공포에 좀 질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벨라루스의 그 수도인 민스크에서는 이거에 통합에 반대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이틀 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